2부는 만난 만남을 주제로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편 중에서 삶을 바꾼 만남, 정약용과 강진 시절 제자 황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만남도 있습니다만 만난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만난 만남. 타산 정약용과 그의 강진 유배 시절 제자인 황상입니다. 황상은 15살 나던 1802년 10월 정약용을 만났습니다. 당시 정약용은 천주학쟁이로 몰려 강진으로 귀양와 있었습니다. 황상은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며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습니다. 타산은 황상에게 공부할 것을 권하는 글 한 편을 써주었는데 이 글은 타산의 문집에는 없고 황상의 문집에만 실려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꽉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타산의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후 타산의 형님 정약전이 타산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황상은 나이가 이제 20이 못 되었는데 월출산 아래서 이 같은 문장이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네. 어진 사람의 이로움이 어찌 이다지 넓단 말인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상은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처음 만난 지 61년이 지난 임술년에 그 떨리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임술기란 글을 한 편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스승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자나깨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노라고 눈물겹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황상은 스승이 계시던 두릉 땅으로 타산을 찾아뵙습니다. 이때 타산은 병세가 유중해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타산은 세상을 떴습니다. 황상은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고글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845년 3월 15일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아갑니다. 타산의 아들 정학연은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의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습니다. 황상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때 황상은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정황 계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그 따뜻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부 일상 속의 깨달음엔 5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홍길주의 이상한 기행문, 천하의 지극한 문장편을 소개합니다. 정민 교수는 글쓰기는 생각의 힘에서 나오며 머릿속에 든 것 없이 좋은 글, 알찬 생각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든든한 바탕 공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예전 과거 시험 문제를 보면 오늘날 대입 논술 시험에 견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경전들이 줄줄이 끼워져 나오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고 합니다. 홍길주의 형은 대제학을 지낸 홍석주였고 동생은 정조의 사유인 홍현주입니다. 홍길주는 과거에 급제했으나 30대에 벼슬길의 뜻을 버리고 문필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수여 방필과 수여 연필, 수여 남필 등의 연작 수필을 남겼습니다. 홍길주는 문장은 다만 책을 읽는 데 있지 않다. 독서는 단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천 우물과 조수초목의 볼거리 및 일상이 자질구레한 일들이 모두 독서다. 천지만물, 삼라만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안목이 없어 그 멋진 책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홍길주는 이생문고소에서 증자의 제자인 공명선의 일을 말한 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일용기고와 보고 듣고 하는 일이 진실로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 아님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라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책을 펼쳐 몇 줄의 글을 어설프게 목구멍과 이빨로 소리내어 읽은 뒤에야 비로소 책을 읽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것은 비록 100만 번을 하더라도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일상이 다 문자요, 책이요, 삶이 독서라는 것입니다. 정민 교수의 오직 독서뿐에 소개된 홍길주는 일상에서 만나는 필부의 일상과 그들이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 말, 그 어느 것 하나 지극한 문장 아님이 없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상이라는 텍스트 속에서도 나는 책에서 발견하는 것 못지않은 깨달음과 수시로 만난다. 홍길주는 거대한 담론보다는 소소한 일상 속의 깨달음을 더 충시했습니다. 일상에서 책의 보배를 발견하고 책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책과 일상이 하나 되는 유토피아를 꿈꾸어 봅니다. 우린 일상의 무료함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삶의 이벤트가 있기를 기대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가출인지 출가인지도 불분명한 선택을 통하여 일상의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탈출이 있을까요? 그 탈출도 일상의 연속일 것입니다. 홍길주는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이 현실, 곧 일상이 우리의 배움터요 교과서라고 역설합니다. 우리 삶의 역동성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으로부터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고 삶의 불온성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쳐야 미친다에서 첫 번째 언급된 미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름은 저에게 언감생심입니다. 저의 게으름과 찹스러움이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어려운 해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미칠 것 같은 부정한 이 현실에서 미칠 수 있는 단단한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